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레이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5천만 엔이라는 거액의 연구비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연구를 의뢰받았어요.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진실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숨겨온 1877년 태정관 극비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문서를 본 순간 정체불명의 정보 요원들이 나타나 자료를 압수하고 연구 중단을 명령했어요. 감시와 협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저는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박민준 교수와의 비밀 협력을 통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과연 제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 저는 미야자키 레이코입니다. 35살이고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 전공은 국제관계학인데 특히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연구실에서 학생들의 논문을 검토하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문을 두드리더군요. 미야자키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외무성 국제법무과장 사토 히로시라고 합니다. 사토 과장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외무성에서 직접 찾아온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궁금한 마음에 그를 연구실 안으로 모셨습니다. 교수님의 동아시아 영토 분쟁 연구 논문들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국제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사토 과장은 찬사를 건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본론을 꺼냈어요. 실은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드리러 왔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연구입니다. 다케시마.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는 그 작은 섬 이야기였어요. 저도 학술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였지만 정부 차원에서 의뢰가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원하시는 건가요? 국제중재재판에 대비해서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법적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6개월이고 연구비는 5천만 엔입니다. 5천만 엔이라는 금액에 저도 놀랐어요. 일반적인 학술 연구비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정부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구의 독립성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가 국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토 과장의 말에서 미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학자로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케시마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수락하죠.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사토 과장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기본 자료들입니다. 외무성에서 정리한 자료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연구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특이한 사항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사토 과장이 떠난 후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각종 문서들과 지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정한 학술 연구를 위해서는 더 원전에 가까운 자료들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립국회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2시경 국립국회도서관에 도착했어요. 특별 열람실에서 메이지 시대 공문서들을 신청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었죠. 국립국회도서관의 특별 열람실은 고요했어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신청했던 메이지 시대 공문서들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상자 3개 분량이었죠.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1870년대 내무성 회의록들이 들어있었어요. 당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알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외무성에서 받은 자료와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877년 3월 27일자 회의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중요한 부분이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거든요.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혼잣말을 하며 종이를 다시 살펴봤어요. 검게 칠해진 부분 주변의 문맥을 보니 다케시마와 울릉도에 관한 논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만 지워놨을까요? 옆에 있던 사서 요시다 씨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문서들의 원본이나 다른 버전이 더 있을까요? 아, 교수님께서 보시는 건 공개용 버전이에요. 더 상세한 자료들은 특별 보관소에 있습니다. 다만 접근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특별 허가라니 이상했어요. 학술 연구 목적이면 대부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외무성이나 문부과학성의 추천서가 있으면 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외무성 추천서라면 사토 과장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현재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상자의 문서들을 뒤지다가 또 다른 의문점을 발견했어요. 1880년 5월 12일자 외무성 보고서였는데 다케시마의 소속에 대한 조선 정부와의 협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도 일부가 지워져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걸까요? 요시다 씨가 제 뒤로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이 연구가 정부 의뢰인가요? 네, 외무성에서 의뢰했어요. 그렇다면 특별 보관소 접근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일 오전에 신청해 보시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왜 공개된 자료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삭제되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역사 문서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공개되는데 150년 전 문서를 아직도 부분 삭제하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사토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 보관소 자료 접근을 위한 추천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에 팩스로 보내드리겠어요.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들 중에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나 외교 기밀 때문에 삭제된 것들입니다. 연구에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사토 과장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150년 전 개인정보가 지금도 기밀일 리는 없잖아요. 다음 날 오전 10시에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요시다 씨가 미리 준비해둔 신청서에 사토 과장이 보내준 추천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승인까지 보통 이틀 정도 걸려요. 내일 모레 오후쯤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세 번째 상자의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1890년대 문서들이었는데 다케시마 관련 언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1905년경부터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왜 15년 동안 이 섬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걸까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 보관소의 자료들을 반드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요시다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특별 보관소 접근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기다렸던 소식이었죠. 서둘러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시다 씨는 저를 일반 열람실이 아닌 지하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습기 찬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특별 보관소예요. 메이지 시대 극비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천장까지 닿는 서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각 서가마다 연도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1870년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회의록을 찾고 있어요. 아, 그 자료들은 여기 있습니다. 요시다 씨가 가리킨 상자를 열어보니 두꺼운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3월 27일자 회의록을 찾아냈습니다. 위층에서 봤던 문서와는 달리 검게 칠해진 부분이 없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섯 번째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과는 관계없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방, 즉 일본과는 관계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태정관이라는 당시 최고 행정기관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해당 섬은 조선국 소속으로 판단되며 향후 영토 편입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요.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거든요. 1877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하려던 순간 갑자기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실례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편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미야자키 교수님이시죠? 저희는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왔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 일본의 정보기관이었어요. 왜 그들이 여기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문서는 국가기밀에 해당합니다. 촬영이나 복사는 금지되어 있어요. 중년 남성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남성은 제 옆으로 다가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서들은 회수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외무성의 공식 의뢰를 받아 연구하고 있어요. 사토 과장님께 확인해 보세요. 사토 과장과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방향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연구 방향 수정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학술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하라는 건가요? 다케시마 영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됩니다. 애매한 자료들은 굳이 깊이 파볼 필요가 없어요. 애매한 자료라니 이건 명백한 공식 기록인데요. 제 표정을 본 중년 남성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교수님, 국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들이 잘못 해석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들은 제가 보던 문서를 가져갔어요. 다른 파일들도 다시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앞으로는 외무성에서 제공한 자료들로 연구를 진행해 주세요.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사토 과장을 통해 요청하시고요. 그들이 떠난 후 특별보관소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요시다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요시다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거든요. 더구나 제가 본 문서는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었는데 말이죠. 도서관을 나서면서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보겠다고. 일본 정부가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어요. 서울대학교 해양사학과 박민준 교수의 독도 관련 연구였습니다. 그의 논문에는 일본 측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박민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학술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물론 오늘 있었던 일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 답장이 왔어요. 미야자키 교수님의 논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상보다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토 과장에게는 참고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이라고 보고했어요. 토요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준 교수와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일본어로 대화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하세요. 레이코라고 불러주세요. 커피를 주문한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신가요? 1877년 태정관 문서 같은 경우인데요.
공개된 버전과 원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민준 교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혹시 원본을 직접 보셨나요? 네, 어제까지는요. 하지만 지금은 접근이 차단됐어요. 제가 겪은 일을 간략히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일본 정부는 자국의 불리한 자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쪽에는 관련 자료가 있나요? 박민준 교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1899년 일본 해군성이 발간한 조선 수로지예요. 독도가 조선 해역으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일본어로 작성된 해양지도와 설명서가 들어있었어요. 놀랍게도 독도가 조선 영해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해군이 직접 만든 자료예요.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이전에는 일본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정말 놀라워요.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잘 공개하지 않아요. 저희가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직접 복사해 온 거예요. 박민준 교수는 계속해서 다른 자료들도 보여주었습니다. 1870년 조선 국교제시 말레 탐서, 1946년 연합군 최고 사령관지령 등이었어요. 모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의 진위는 확실한가요? 물론입니다. 모두 공식 기관에서 발간된 원본들이에요. 복사본이지만 진위는 보장할 수 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민준 교수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쉽지 않죠. 한국에서도 그런 압력이 있나요? 있죠. 하지만 독도는 워낙 명확한 우리 영토라서 정부 입장과 학술 연구가 일치해요. 오히려 일본 쪽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방문했어요.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고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박민준 교수의 안내로 독도 관련 기록들을 살펴봤어요. 이건 세종실록 지리지예요. 1454년에 편찬된 건데 우산도와 무릉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인가요? 네, 당시에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어요. 울릉도와 함께 울진현에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1454년이면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보다 451년이나 앞서는 기록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봐도 한국의 시료 지배가 훨씬 오래된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일본에서 접한 자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혹시 이런 협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진실을 찾는 일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비행기에서 도쿄로 돌아가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편향된 정보였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박민준 교수라는 든든한 동반자도 생겼고요. 서울에서 돌아온 월요일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연구실 문 앞에 낯선 남성이 서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의 아버지나 다른 교수의 지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요일 오후 연구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상한 잡음이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도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준 교수와 통화할 때였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자꾸 끊어졌어요. 혹시 전화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쪽은 괜찮은데요. 혹시 그쪽에서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사토 과장에게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연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중간 보고를 받고 싶어서요. 아직 자료 수집 단계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서울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울에 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출장 보고서에는 자료 수집이라고만 적었는데 말이에요. 네, 참고 자료를 찾아보러 갔어요. 어떤 자료들을 보셨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토 과장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어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본 자료들이요. 비교 연구를 위해서요. 앞으로는 해외 출장 전에 미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통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제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요일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8시가 넘었는데 다른 교수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문 밖을 살짝 내다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제 연구실 문 앞에서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건물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린 후 다시 나왔는데 검은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박민준 교수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해요.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겪은 일들을 설명하자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당분간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연구를 계속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금요일 오전 일찍 사토 과장이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케시마 영유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은 연구에서 제외해 주세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학술 연구의 객관성을 해치는 일이에요. 교수님, 이 연구는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사토 과장의 태도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어요.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요? 그렇다면 연구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대학 측에도 상황을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 과장이 떠난 후 연구실이 적막했어요. 책상 위의 자료들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로 누군가가 따라오는 걸 확인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복잡한 경로로 집에 도착했는데도 같은 사람이 계속 보였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2층 버튼을 눌렀는데 그 남성도 함께 탔어요. 제가 사는 곳은 9층인데 말이에요. 급히 12층에서 내린 후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려는데 자물쇠 주변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침입을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급히 필요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호텔에 투숙하면서 박민준 교수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교수님,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집이 있어요. 당분간 거기서 머물면서 연구를 계속하시죠. 토요일 새벽 박민준 교수가 추천해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어요.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하루키라는 일본인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레이코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하루키는 시민운동을 해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부의 압력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연구를 계속하시죠. 작은 방에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민준 교수가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안전가옥에서의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밖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다음 날 오전 박민준 교수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하루키가 안전한 네트워크를 설정해줘서 감청 걱정 없이 대화할 수 있었어요. 레이코 교수님, 어젯밤은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볼게요. 화면을 나누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본 1877년 태정관 문서의 내용을 설명했고 박민준 교수는 한국 측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시작해봐요. 화면에 나타난 한문 기록을 함께 읽어나갔어요. 우산도와 무릉도에 대한 명확한 위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에도 두 섬의 거리와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보인다는 기록도 있고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일본에서는 이런 기록을 찾기 어려워요. 다음으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살펴봤어요.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석도가 바로 독도예요. 1905년 시마네현 편입보다 5년 앞서는 기록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대한제국 관보에도 게재되어 국제적으로 공표된 사실이에요. 점심시간에는 1870년대 일본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박민준 교수가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복사해온 조선 국교제시 말레 탐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 중요해요. 1870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건데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조선 소속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외무성 문서라니 이건 정말 결정적이네요. 화면을 확대해서 해당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자로 쓰인 문서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죽도, 송도 조선 부속으로 상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송도가 당시 독도를 가리키는 일본식 명칭이었고요. 오후에는 1946년 연합군 최고 사령관지령 스카핀 677호를 검토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일본 영토 범위를 정한 문서예요. 여기서 독도는 명확히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어요. 이것도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국제사회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니까요. 저녁 무렵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한국의 독도 인식은 1454년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어요. 둘째, 일본도 1870년까지는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어요. 셋째, 1877년 태정관 결정에서도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어요. 넷째, 1905년 편입은 한국이 외교권을 잃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다섯째, 1946년 연합국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네요. 박민준 교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걸요. 그런데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자료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치적 이유겠죠. 한번 주장을 시작한 이상 후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밤늦게까지 추가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1667년 은주시청합기라는 일본 고문원도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즉 독도는 일본 영토 밖이라는 의미죠. 17세기 일본 문헌도 같은 내용이네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일본 측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박민준 교수가 말했어요. 국제학술회의 같은 곳에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소에서요. 다음 달에 도쿄에서 국제해양법학회가 열려요.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발표를 한다면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연구 단계였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테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번 발표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불빛들 아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소명과 개인의 안전 사이에서 저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국제해양법학회 도쿄 컨퍼런스 개막을 사흘 앞둔 화요일 오전, 하루키가 급히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레이코 씨, 큰일 났어요. 외무성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검은 세단 2대가 게스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토 과장과 내각정 보조사실 요원들이 함께 온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하루키의 도움으로 뒷마당을 통해 빠져나왔어요. 가방에는 연구 자료들과 노트북만 챙겼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휴대폰을 껐어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던 중 공중전화에서 박민준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상황이 급박해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어디 계세요? 다른 안전한 곳을 알려드릴게요. 박민준 교수가 알려준 시부야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컨퍼런스 발표 준비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제 그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레이코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아버지는 외교관 출신이라 정부 관계자들과 연결고리가 많았어요. 분명 사토 과장 쪽에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아버지, 저는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어. 국익에 해가 되는 연구를 중단하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내 할아버지도 나도 평생 일본을 위해 일했다. 그런데 내가 왜 나라를 배신하는 일을? 아버지, 저는 나라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진실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지혜야.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 세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요일 새벽 박민준 교수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레이코 교수님, 한국 언론에서 일본 학자가 독도 관련 폭로성 발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마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 보니 정말 그런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후에 사토 과장으로부터 마지막 경고 전화가 왔어요. 미야자키 교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발표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 후과는 책임질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가족을 건드린다는 것은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사토 과장님,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교수님이 먼저 선을 넘으신 거 아닙니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익을 해치려 하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를 곤경에 빠뜨릴 의도는 아니었어요. 레이코야, 아직 늦지 않았어. 발표를 취소하고 조용히 지내거라. 하지만 아버지, 저는 학자예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가족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가족도 소중하고 진실도 소중했거든요. 금요일 오전 컨퍼런스 당일이 되었어요. 발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호텔 방에서 발표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1년간의 연구 결과가 담긴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표하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민준 교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레이코 교수님, 진실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교수님 몫이에요. 정오가 되었어요. 이제 2시간 후면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학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 있던 낡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진실한 학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오후 풍경이 보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마침내 결심했어요. 컨퍼런스 회장으로 향하기로 말이에요. 가방에 발표 자료를 넣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사토 과장의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거니까요. 국제해양법 학회 컨퍼런스가 열리는 도쿄 국제포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메인홀 입구에서 각국 학자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제 이름표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발표 제목은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였습니다. 미야자키 교수님이시죠? 오늘 발표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학자 한 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민준 교수가 미리 연락해둔 분 같았습니다. 메인홀에 들어서니 300여 석이 거의 만석이었어요. 단상 위에는 대형 스크린과 연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오후 세션의 두 번째였어요. 객석을 둘러보니 사토 과장과 외무성 관계자들이 앞쪽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어요. 다음 발표자는 도쿄대학교 미야자키 레이코 교수입니다.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미야자키 레이코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오늘 저는 학자로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 진행한 독도 관련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언론 관계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메이지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관련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진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문서였어요. 이것은 1877년 3월 27일 일본 태정관에서 내무성에 보낸 지령문입니다. 여기에는 다케시마 외 일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토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서에서 해당 섬들을 조선국 소속으로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1870년 조선 국교제시 말레 탐서였어요. 이것은 1870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서도 다케시마를 조선 부속 땅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홀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05년 심한해현 편입 이전까지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해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 측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경우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1900년 대한제국 칙령까지 일관되게 독도를 자국 영토로 관할해왔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해요. 객석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일본 측 자료들을 통해서도 명확히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학자는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국적을 떠나서 말이에요. 발표를 마치자 홀이 술렁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학자로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정치적 판단은 다른 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학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일본 내에서 비난을 받을 텐데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학자가 된 기분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홀을 나서는데 사토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토 과장님,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텐데요.
그건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겠죠. 홀 밖으로 나오니 박민준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이코 교수님,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고마워요. 교수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발표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일본 언론은 대부분 비판적이었지만 해외 언론들은 객관적으로 다뤘습니다. 닷새 후 대학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일본에서 학자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박민준 교수가 제안했어요. 레이코 교수님 함께 동아시아 평화연구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국경을 넘나들며 진실한 연구를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네요. 진실을 추구하는 데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석 달 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서울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말이에요.